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후 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오는 4월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이틀째 숙고를 이어갔습니다. 선대위도 현재 선거 상황이 심각하다며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과 관련해 야당은 간접살인, 여당은 죽음을 이용한 흑색 선전이라면서 격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제보자 사인은 심장질환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대선을 50일 앞두고 요동치는 지지율에 단일화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각 당의 움직임과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연일 정책 공약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강북의 한 노후 아파트를 찾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등 교통 공약도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에 나서며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 민주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가능한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입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선 중도층, 수도권 민심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만큼 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혀 대북 정책을 놓고도 현 정부와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 후보의 우클릭 정책이 기존 지지층의 불만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통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이륜 자동차도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 이행을 위한 지원 사격에 적극 나섰습니다. 교통 공약과 관련해선 이륜차 번호판 부착 비용 일부 지원과 전동 킥보드 제도 정비 등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편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부동산과 관련해선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이자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부의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등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도 밝혔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는 4월 전기요금을 10.6%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발생한 전기요금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적자폭을 키워가지고 대선 직후에 갑자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 또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한국정책학회 등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차기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다양한 국민 요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새 정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청와대를 기능 중심의 전략 조직으로 슬림화하고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도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 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공개 방송 예고에 대한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질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 추진에 대해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를 막기 위한 양당의 치졸한 담합이라고 비판하고 안 후보를 포함한 3자 TV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어젯밤부터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심 후보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집거에 들어갔는데요.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심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현재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어젯밤부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상임선거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정책간담회 일정도 중단됐습니다. 일정 중단 배경에 대해 심 후보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5% 선을 넘지 못하고 정체된 지지율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심 후보는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극소수 당 관계자들에게만 일정 중단을 통보하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집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그동안 심 후보가 이번 대선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심 후보를 믿는다며 사퇴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심 후보는 앞서 한국기자협회 토론회에서 지지율에 대해 답답하고 많은 고민이 된다며 곧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영국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정의당 선대위 주요 보직자들은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는데 심 후보가 쇄신 구상을 들고 나왔을 때를 대비한 당 차원의 쇄신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번째 대선 도전인 심 후보가 지지율 부진 속에 연락조차 끊고 집거에 들어간 만큼 후보 사퇴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숨진 것을 두고 오늘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권은 간접살인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이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이 후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이모 씨 사망 사건을 연쇄 간접살인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후보 주변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자고 압박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얼토당토 않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좋습니다. 다 올려놓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뜻의 살인 멸구란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티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의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 안철수 대선 후보가 망자의 죽음을 이용해 흑색 선전에 나섰다고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인이 이미 변호사비 대납 주장에 대해서 진술서를 통해서 지어낸 말이다. 앞서 경찰은 이 씨의 사인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의한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숨진 곳에서 관련 질병과 관련된 약봉지를 발견했고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QR 체크인과 비대면 수업처럼 주변의 디지털 형식의 일상이 더 밀접하게 파고들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불평등도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 포용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생활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QR 체크인과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여당 의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는데 참석자들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게 던진 과제는 이 디지털을 통한 세계가 급속도로 하나로 되고 있고 첨단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 이 격차 해소 문제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포용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 포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 교육을 위한 센터 설치와 표준 교재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인복지관이나 노인 취업 관련 기관의 디지털 장비 지급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 교육 비용 지원에 노인들도 법률에 명시되고 디지털 역량이 높은 노인들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디지털 역량 강사로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 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또 지금까지 장애인과 노인에게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전 국민 대상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특정한 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IT를 쓰고 인터넷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 차이들을 전반적으로 고르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강도형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되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지상파 합동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TV토론 개최 여부를 놓고 3대3 토론 실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현안을 놓고 양자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토론 일정과 추가 토론 진행 여부는 방송사들과 함께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후보를 포함한 다자 토론과 관련해선 협상에 참석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른 당이 참여하는 4자 토론 제안이 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가 추경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안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추경밖에 없다며 야당을 향해 여야가 함께하는 추경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부가 이번 주 추경 규모를 비롯한 구체적인 안을 짜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예산 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가 민주당 대선 공약을 개발하려 했던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내부 원본 문서를 입수했다며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여가부가 김경선 차관 지시로 작성한 36쪽의 공약 문서를 공개하며 내부 이메일 등을 통해 공약 개발을 숨기기 위한 지시도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여가부 대선 공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약 관련 참고자료 요청이 온 것이라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야 대선 후보 모두에게 나란히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측부터 이제 살펴볼까요? 네. 예,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녹취록 제보자 이모 씨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그 이 씨 사인과 관련해서 경찰 발표가 있었죠? 네, 이 씨 시신을 부검한 경찰이 1차 소견을 밝혔는데요. 국가수가 부검한 결과 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즉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중증 이상의 이 관상 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 비대증 현상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 사망 추정 날짜는 이 씨가 이 주검으로 발견된 11일보다는 마지막으로 외출했던 8일에 더 가까운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직 독극물 검사 같은 이 최종 부검 소견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지금으로서는 이 씨 시신에 외상이 없고 이 모텔방에 누군가 침입했거나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도 없었던 만큼 경찰은 이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야권에서 이제 살인 멸구라는 이제 강한 표현까지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총 공세에 들어간 모습이네요. 네, 이 씨 죽음에 야권이 일제히 이재명 후보에게 총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 멸구 굉장히 섬뜩한 말인데요.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에 키를 쥔 분들이 살인 멸구 당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망이 잇따르는 게 수상하다 야권의 주장인데요. 한 달 새 이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힌 핵심 인물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본부장, 김문기 처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번에는 녹취록 제보자 이 씨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들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 씨 유족들도 고인이 생전에 여권의 압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들 사망 사건에 대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진실규명에 나서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이제 부검 결과가 이제 첫 번째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야권의 총공세의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와 고인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이 야권은 연일 이 사건을 거론하고 또 이재명 후보와 연관지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진화에 나서고 있고요. 민주당 선대위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민주당으로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됐고 검찰이 수사 중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경찰의 1차 소견이 발표된 뒤에는 브리핑을 통해서 고인의 죽음에 이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정황이 없다는 부분을 적극 강조했고요. 야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규탄한다며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55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더 이상 이 후보에게 악재로 놔둘 수 없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 측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이제 한 언론 이제 그 기자와 통화한 7시간을 이제 공개하겠다는 이제 MBC 스트레이트 이 예고를 두고서 오늘 그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뜨거웠네요. 네, 윤 후보 측에서는 또다시 부인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인데요. 서울의 소리라는 이 한 유튜브 채널 기자가 김건희 씨와 20차례 이상에 걸쳐서 이 7시간 정도 통화한 녹음 내용을 MBC에 제보했고 MBC가 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오늘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사적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선거 시점에 터뜨리는 정치 공작이라며 통화를 녹음한 기자도 고발했습니다.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서 이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분량의 녹음이라면 아마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로 민감한 시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에 따라서 대선 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서울의 소리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김 씨와 통화했고 또 김 씨가 먼저 전화한 경우도 있다면서 이 통화 내용 공개는 후보 검증이라는 공익적 목적임을 내세웠습니다. 또 MBC에 넘긴 데 대해서는 신뢰 문제라고 밝혔고요. 16일 방송을 준비 중인 MBC도 김건희 씨의 사적인 부분을 보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공적 인물의 이 공적인 사안을 다루기에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7시간 통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비판과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내일 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방송이 예정된 일요일 아마도 그 전인 토요일까지는 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송 여부에 정치권 안팎에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 신문하고 이제 모레까지는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돌발 변수를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1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쇼츠 대전입니다. 이번 대선은 거대 담론이나 정책 아젠다보단 생활 밀착형 공약이 유권자들의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그만큼 공약을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각 후보들의 홍보전도 치열한데요. 특히 영상 길이가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유튜브 영상, 일명 59초 쇼츠 제작 열풍이 뜨겁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는 지난주 공개한 탈모 쇼츠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이번 주부터는 물량 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정책 공약을 이재명의 알려줌 시리즈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루에 10개씩 쇼츠 배포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촬영에 나서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받으려고 복잡하게 서류 만들고 사진 찍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저 이재명은 보험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낸 돈 제대로 확실하게 받아드립니다. 편리한 실손 의료보험을 위해 이재명. 진짜입니다. 민주당보다 조금 늦게 쇼츠 제작에 나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도 지난 8일 59초 쇼츠 첫 공개 이후 일주일에 영상 6개를 목표로 활발한 쇼츠 제작과 배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의 청년 보좌역 3인방이 선대위에서 나온 공약들을 토대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직접 기획과 시나리오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의 열연으로 단기간에 누적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 대표님, 개준숙이라고 아세요? 개준숙이요? 보니까 댓글에 개준숙이 살 좀 빼라 그러던데. 그런 의미에서 체육비의 소득공제 어떨까요? 돈이 좀 많이 들지 않을까? 국민 건강 증진되면 미래 의료비도 절약되니까.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이 밖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핵심만 콕, 박사 안철수의 철책상이라는 주제로 공약 속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짧고 강렬하게 핵심만 담은 쇼츠 영상으로 공약 알리기에 나선 여야 후보들. 과연 유권자들의 시선과 표심을 확실하게 사로잡을 후보는 누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지지율 3%의 허세입니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 각 후보들의 지지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최근 지지율 3%를 달성하면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군소정당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후보인데요. 한길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가 3.2%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지지율 3%대 진입했습니다. 놀랍게도 지지율 2.2%를 기록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심 후보가 대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집거에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으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은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 이동이 컸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이탈한 상당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 또는 때로는 허경영 후보에까지 상당수 이전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 같은 상승세 허경영 후보도 지지층 확대를 위한 행보에 좀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한 케이블 TV 방송에 출연해서 복지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기도 했고요.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선 자신이 원조라면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 이슈가 부각되자 자신은 월남 참전 용사라면서 안보 정책에 대해서 큰 소리칠 자격이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기이하고 황당한 주장들도 여전합니다. 국가혁명당에서 만들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경영 정부 라인업인데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까지 주요 정당 후보들을 명예부통령으로 두고 국회의원 300명을 정신교육대로 보내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불가능한 주장이죠. 오늘 오후엔 심상정 후보에게 낙담 말라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주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지지율과 함께 허세도 커지는 허경영 후보. 과연 유권자들이 어디까지 홍을 해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주해 오셨죠. 네, 오늘이 대선 D-55일인데요. 네.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그 약간의 지지율 부진을 이제 뛰어넘어서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 15%를 넘는 그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단일화 신경전 뭐 이게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제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야권에서는 앞으로도 단일화 압박이 계속 거셀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 딱 자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얘기가 자꾸 나오면요. 안철수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세가 제동이 걸립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네. 우리가 잘 아시지만 단일화라는 것은 늘 그 제1여당, 그러니까 여당이나 아니면 제1야당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 후보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단일화에 휩싸이면 결국 본인이 대선 출마를 못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강력하게 지금 단일화 협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이제 설 연휴를 지나서 아마 2월쯤 되고 그다음에 2월달 되면 이제 후보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즈음에 단일화가 또 한 번 진짜 이제 수면 위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단일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조사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실제 이제 후보 등록 시점까지 이렇게 임박해지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당 조직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후보가 우세하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뭐 이제 단일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냐는 게 안철수 후보가 우세하더라도 거기에는 물론 역선택도 있고 네.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선에 임박하면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정권 교체 찬성 여론이 더 높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해라 이런 야당 지지층의 압력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를 만회해서 이재명 후보보다 좀 앞서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네. 어느 신문 칼럼에서 이번 보수 야권 후보의 이름은 4글자다. 무슨 소린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정권 교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이번에 확실히 민주당 정권을 좀 쓰러뜨려야 한다. 이런 압력이 양쪽에다 가해지고 있고요. 지금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아마 야권 후보 단일화 압력이 좀 상당하게 밀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네. 네, 가장 중요한 건 후보의 의지일 텐데요. 지난 화요일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야권 이런 단일화 통합 문제는 지금 한참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그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측 모두 아직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이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는데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단일화 필요성과 함께 공동정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는 군불대는 인사들을 거간꾼이라고 지칭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성 기자님? 그러니까 저렇게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하고요. 또 정치부 기자들 취재할 때 따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약간 다릅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뭐 선택 과목이 아니다.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지지도가 앞서는 상황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 장관직 절반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1997년에 이제 DJP 연대를 그렇게 했죠. 이번에 반드시 단일화를 해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를 보면 그 당시에도 당내 사실은 선거 임박하기 전에는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럿이 다 자강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강론이라는 건 결국 단일화 그런 거 아직은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우세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리고 실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철수 후보와 뭔가 이 연결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마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외견상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거간꾼 이제 그 단일화 협상에 나서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결국은 만약에 이제 지지율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 혼자 나와도 압도적으로 이긴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리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단일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 등록 직전까지 또 만약에 후보 등록을 안철수 후보가 했다라고 할 때도 투표 직전까지 계속해서 단일화 압박은 나올 수밖에 없고 실제 이제 물밑에서 그 협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현재 단일화에 대해서 이제 일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 같은 이제 측근 발언을 보면은 국민 절대 대다수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안철수 후보하고는 약간 이제 온도 차이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참 표현상의 전 차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이태규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민 절대 다수라는 국민은 사실 민주당 지지자까지 합치면 절대 다수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야권 지지자로 국한하면 야권 지지자 아마 절대 다수가 단일화해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딱 잘라서 현재까지는 이 순간에는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지를 열어뒀다. 그거는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짐작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어찌 보면 이미 아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물밑에서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일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오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짐작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997년 옛날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그때 김종필 JP라고 하죠. 그 자민련 청재가 본인도 출마하고 싶었죠. 출마한다고 대통령에 당선됩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 사람이 다 출마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해서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정부를 꾸린다든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권력의 절반이라도 차지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태규 의원 얘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면 그 얘기는 앞에 부분 빼고 해석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의지가 그러면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예. 네. 그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이제 15%까지 나온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15% 나왔을 때 그때 단일화를 추진했어야 됐다. 지금은 좀 시기를 놓쳤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해서 심지어는 선대위를 해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 국면이 됐을 때 그러면 안철수 후보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떨어질 거야 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윤석열 후보가 이제 선대위 해산하고 재편하고 그러면 반등한다. 반등하면 이게 시소처럼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고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어차피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맨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안철수 후보는 아마 최고 정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즈음에 단일화 협상에 딱 시동을 걸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냈을 텐데 저는 이미 지금 현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바닥을 치고 약간 반등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약간 횡보나 아니면 하락하는 국면으로 보는 게 오히려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협상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의 후보 단일화 역사를 보면 대개 그 후보 등록 직전,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 한 달 반 전쯤 거의 막판에 임박해서야 되는 게 후보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론적으로야 뭐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높았을 때 하는 게 유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얼마나 갈지 15% 정도를 유지할지 더 빠질지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후보 등록 직전 즈음에야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과거의 전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런 야권 단일화 움직임이 민주당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요. 일단 민주당에선 야권 단일화가 절대 쉽지 않을 거라면서 견제에 나서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 측은 이 단일화 프레임이 여당에게 오히려 꽃놀이패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속내와 유불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꽃놀이패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이게 또 뭐 민주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집권 세력이지만 야당 후보 단일화를 여당에서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될 리도 없고 하라 그래서 될 리도 없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따로 만나보면 이번 대선의 마지막 중요한 변수가 바로 야권 후보 단일화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도 후보 단일화를 하면 단순히 지지도를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역전패를 당할 수 있다 해서 굉장히 경계의 눈초리로 지금 야권 단일화 이 국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믿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도요 이해창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2위 후보가 정몽준 후보였고요. 11월 단일화 직전에.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가 3위까지 떨어졌는데 물론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 사이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인데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함으로써 단숨에 역전을 했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뭐 1위를 넘나드는 그런 접전을 벌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조금 밑에 있는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도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시너지까지 이렇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방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제 최근에 박용진 의원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만나서 뭐 단일화 안 되는 걸로 보더라. 뭐 저는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어떤 외곽에서 좀 분위기 조성하는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김동연 후보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열린 민주당과 합당 선언을 이제 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범여권 연대를 이제 계속해서 가져갈 것인지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
또 집거에 들어갔지만 이 심상정 후보와 이제 범여권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지만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교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당 또는 야당과 손잡지 않겠다는 뜻을 너무나 명확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뭐 그리고 이제 지지율 자체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손을 어느 쪽과 잡는다? 어느 쪽과 잡아도 김동연 후보는 이상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어떤 독자 행보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운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가능한데 그게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정체성과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파장 같은 거는 저는 의외로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심상정 후보는 지금 직거에 들어갔는데 심상정 후보는 뭐 윤석열 후보와 손잡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손잡는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사퇴하느냐 아니면 선대위를 재편해서 뭐 다시 한번 기운을 차려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느냐 뭐 그 두 가지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뭐 심상정 후보는 좀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정의당의 고유 영역이 있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로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역작용으로 안철수 후보도 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압박이 더 세질 것이다. 이런 또 영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네. 김동연 후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이분 어디 제가 다른 라디오 토론회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선을 완주한다 쪽에 거는 사람이 있고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거는 사람이 있다. 어디가 더 높았습니까? 이제 저는 돈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제 말을 믿고 완주하는 쪽에 걸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동연 전 부총리의 평소 인격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완주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제 하다 주저앉으면 뭐 서울시장 후보 또는 종로 국회의원 그게 아니면 뭐 국무총리 뭐 이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경제부총리 한 사람이 국무총리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계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김동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 시대의 해프닝으로 정리되고 마는 겁니다. 이분 앞에 여기서 어느 쪽하고 연대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 길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런 계산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완주 가능성도 꽤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번 2017년 대선에서 6%대 득표율을 올렸는데 이번에 그것보다도 훨씬 떨어질 위기감 때문에 지금 일정 중단하고 집거에 들어갔습니다. 네. 주변에서 이제 관측이 엇갈리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사퇴를 하더라도 정의당 후보를 다시 뽑아서 대선에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공수처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는데 민주당이 그 위성정당을 만드는 걸 보고 심상정 의원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요. 당원들한테 아주 그 머리 깊숙이 숙여서 사죄까지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0%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뭐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 김동연, 심상정 두 후보가 아니 뭐 저는 심상정 후보가 했던 사퇴 가능성은 뭐 여전히 알겠습니다. 있다고는 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사망 소식이 들렸고 또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인물이다. 뭐 이런 이제 발언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 후보한테는 악재가 될지 또 파장이 커질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최초 제보자죠. 그 이모 씨가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걸 좀 뭐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제 조작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작의 근거라는 거는 사실은 뭐 누구 그냥 한 사람의 진술 정도만 있을 뿐이고 반면에 관련해서 녹음 파일이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3개란 말이죠. 그 녹음 파일은 뭐 부인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녹음 파일에
본인 육성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형식으로든 그 아무리 본인이 여기서 부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함께 구설에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있죠. 본인한테는 득이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저 발언은 뭐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무슨 문재인 아니 뭐 전 정부에서 수사를 통해서 그 이재명 후보의 혐의점이 발견돼서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현 정부에서 다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일종의 실언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뭐 아주 혹평을 했더군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저는 그런 점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제보자는 사인이 지금 1차 규명이 됐고요. 심장병 때문에 이제 돌연사했다는 걸로 경찰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을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다 뭐 살인이라는 단어를 자꾸 붙여가지고 뭐 간접 살인, 또 살인 멸구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건 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쪽에 방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아무리 정치적으로 상대의 타격을 입히고 싶어도 어떤 돌아가신 분의 명예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지 자꾸 살인 이런 단어를 써서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얘기도 간단히 할게요. 이건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요. 얼마나 좀 답답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제동을 걸었겠습니까? 뭐 당내에서 그렇게 파장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87년 대선 이후 거의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되풀이가 되었지만 단일화 승자가 모두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됐던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역대 대선을 돌아봤을 때 단일화 효과를 가장 크게 했던 요인은 뭐였다고 보시고요. 또 이번 대선에서 남은 기간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 후보 단일화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중에 필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후보 단일화 그 자체가 대선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DJP 단일화를 했지만 네. 그 당시 외환위기라든가 이인재 후보 독자 출마가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굉장히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시대 정신하고 이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뽑는 바람에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르겠다는 게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옳다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고 정권 교체 성공을 하겠죠. 그게 무리한 생각이라면 아마 실패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후보 단일화 그 자체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효과를 가장 크게 극대화시키는 요인은 시대 정신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뭐 저는 그 보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1987년에 뭐 YS나 DJ처럼 또는 JP 뭐 이렇게처럼 사실은 지역적으로 맹주인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합치면 이 지역 연합의 성격을 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또는 안철수 후보나 지역적으로 맹주를 자처하거나 실제 그런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과거 YS, DJ, JP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폭발적인 그 단일화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다만 이제 여권 성향이냐 야권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후보 간에 이 공감대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는 지금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역시 자기 지지 세력이 누구와 이렇게 서로 많이 겹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후보 단일화는 사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일종의 정치 공학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미래 비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단일화도 좋지만 미래 비전을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 1987년 이제 이른바 민주화 체제 이후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후보 단일화가 여러 번 있었고 그중에 성공한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른바 제3 네. 후보. 제3 후보가 그러니까 그 양강구도의 후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단일화는 제3 후보의 무덤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대선 D-55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각 당의 움직임과 또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흘째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여가 11도, 춘천이 여가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졌다가 낮부터는 찬바람이 조금씩 잦아들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